저는 올해 68살 김영숙입니다. 어느 날 남편의 비밀 통장을 발견하게 됐죠. 평생 믿었던 사람이 숨기고 있던 비밀.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으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는 29에 결혼해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평생 밥하고 빨래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평범한 아내 중 한 명이죠. 아침이면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저녁이면 그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30년이 되었고 그 시간 속에서 저는 김영숙이 아닌 영수 씨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저는 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 수 있는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건 작년 여름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던 날이었어요. 7월의 무더운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엔 건강하던 사람이었는데 회사 회식 후 집에 오자마자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죠. 그 순간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 반갑게 마중을 나갔는데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고 이마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벽을 짚으며 비틀거렸고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119에 전화를 걸면서 울고 있는 제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제발, 제발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10분이 평생처럼 길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이 사람을 잃는 건 아닐까?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남편은 결국 중환자실에 누워버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들이 제 귓가에 들어올 때는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혈관이 막혀서 심장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미 위험한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건 각오하세요라는 뜻이었죠. 중환자실 앞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손은 떨렸고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까진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살아만 줘요. 제발, 제발. 밤새도록 중환자실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독실한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신이 있다면 제 기도를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제 수명을 줄여서라도 이 사람만 살려주세요. 하지만 일주일째 병원에 드나들며 정신없이 지내던 어느 날 제 앞에 예상치 못한 일이 펼쳐졌습니다. 보험사에 입원비 청구를 하려던 중이었어요. 병원비가 하루에도 수십만 원씩 나가고 있었고 우리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가입해둔 실손보험이 있어 서류를 제출했는데 보험사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남편분 보험금은 기존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전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우리 부부의 통장으로 들어오겠거니 생각했죠. 결혼 후 우리는 모든 걸 함께 관리했으니까요. 통장도 카드도 심지어 비밀번호까지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비밀이 있을 리 없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직원이 확인 차원에서 보여준 화면에는 제가 본 적 없는 계좌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은행명부터 달랐습니다. 우리 집에서 주로 쓰던 곳이 아니었어요. 제 심장이 이상하게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다른 계좌로 변경된 건가요? 우리 부부 통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직원은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하더니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분 명의의 계좌는 맞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정미라 씨라고 나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고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가슴이 아플 정도였어요. 정미라, 그 이름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의 친척 중에도, 회사 동료 중에도, 제가 아는 그 어떤 지인 중에도 그런 이름은 없었어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저 혹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다시 확인해 줬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공동명의자 정미라. 그 이름은 분명하게 화면에 박혀 있었어요. 혹시 언제 만들어진 계좌인지 알 수 있을까요? 10년 전으로 나옵니다. 10년. 10년 동안 저는 그 계좌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남편은 매일 아침 제가 차려준 밥을 먹고 매일 저녁 제가 다려준 옷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늙어갔어요. 하지만 그 10년 동안 남편에겐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었던 거죠. 보험사 건물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햇빛은 따갑게 내리쪼이는데 제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회사 거래 때문에 잠시 만든 계좌일까? 아니면 오래된 지인의 이름일까? 혹시 남편의 친척 중에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1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요? 버스 안은 붐볐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전화 통화 소리,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게는 모든 게 멀게만 느껴졌어요. 마치 투명한 유리병 너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빨리 나와요. 보고 싶어요. 그 문자를 보낸 게 불과 어제였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병원에 도착해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면회 시간까지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그냥 그 앞에 앉아 있고 싶었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는데도 아픈 줄 몰랐어요. 정미라가 누구지? 왜 남편과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었을까? 혹시
그 혹시라는 단어 뒤에 오는 생각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 머릿속에선 온갖 상상이 펼쳐졌어요. 혹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했던 걸까? 혹시 저 모르게 다른 가정을 꾸렸던 걸까? 혹시 제가 알던 남편은 가짜였고, 진짜 남편은 제가 모르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복도 창문을 열었어요. 7월의 후덥지근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제 몸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그때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하루에 한 번 10분간의 면회 시간이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을 걸었죠. 처음에는 격려의 말들이었습니다. 여보, 나야. 힘내요. 곧 나아질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목소리엔 다른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 의심, 배신감. 그런 감정들이 목소리에 묻어났어요. 여보, 나한테 숨긴 거 없죠? 우리 30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요. 비밀 같은 거 없죠?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고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들렸을 뿐이에요.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어요. 정미라라는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수천 개의 결과만 나올 뿐이었죠. 그렇게 1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에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간호사가 제게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오늘 아침에 잠깐 눈을 뜨셨어요.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벌렁 뛰었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남편이 깨어나면 모든 게 설명될 거라는 희망, 그리고 그 설명이 제가 듣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 남편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어요. 여전히 차가웠지만 며칠 전보다는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야. 영숙이야. 들려요? 그때 남편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향하다가 점점 제 얼굴로 옮겨왔습니다. 여보, 겨우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묻고 싶었던 질문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보, 깨어나서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남편이 제 손을 약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의 힘이 너무나 약했어요. 평소 같으면 저를 꼭 안아줬을 사람이 이제는 손 하나 제대로 쥘 힘도 없었습니다. 면회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남편은 이제 막 의식을 되찾았고 아직 위험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남편의 의식이 조금 더 명료해질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내일이면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면회 시간이 되자마자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어제보다 훨씬 나아 보였어요. 눈에 초점이 있었고 제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영주가, 응, 나야. 어때요? 좀 나아졌어요?
남편이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어제보다 조금 더 힘이 있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물어봐도 될까?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10일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그 이름, 그 의문을 이제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물어볼 게 있어요. 남편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여보, 정미라가 누구야? 그 순간 남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놀람, 당황, 죄책감, 슬픔,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남편은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아팠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건 미안하다.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미안하다? 그게 전부인가요? 1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에 대한 대답이 미안하다 한마디인가요? 여보, 뭐가 미안한데요? 말해줘요. 제발.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의식이 다시 흐려진 거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제게 나가달라고 했어요.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다고요. 복도로 나온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무엇이 미안했을까요? 다른 여자와의 관계, 숨긴 재산, 이중생활. 그날부터 사흘 동안 남편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심장이 버티지 못하고 있다고요.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새벽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남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유가족분, 들어오세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기계음은 멈춰 있었고 남편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여보, 왜 말 안 하고 갔어요? 나한테 설명할 기회도 안 주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렀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척들, 지인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어요. 모두들 남편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과연 그럴까?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었을까? 장례식 사흘 내내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너무 슬퍼서 눈물도 마른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그건 미안하다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무엇이 미안했을까요? 정미라는 누구였을까요? 밤이면 혼자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장 작은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저는 그 사람의 뭘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어 했던 모습이었을까요? 남편의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집안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고요함이 저를 맞이했어요. 지난 30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발소리, 웃음소리가 늘 집안을 채우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소리들은 모두 사라지고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식탁 위엔 남편이 마지막까지 읽던 신문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고 그가 늘 앉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의자를 치우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의자마저 치워버리면 남편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질 것만 같았거든요.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남편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소파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돋보기, 현관 신발장에 구두, 옷장 속 양복들. 모든 게 그대로인데 그 물건들의 주인만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고 이웃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시간은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눈앞엔 그 통장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동명의 정미라. 통장 표지는 낡아서 모서리가 해져 있었어요. 오래된 통장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손끝이 떨려서 펼치지도 못했습니다. 통장을 펼치는 순간 제가 알고 싶지 않은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만 같았거든요.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잡는 순간 손이 너무 떨려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후,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두려운 걸까요? 그건 단지 통장일 뿐인데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그 통장이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죠. 밥을 먹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그 통장 생각이 났습니다. 이름 모를 여자의 존재, 남편의 침묵, 그리고 통장 속 3천만 원. 이 세 가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마지막 말이 들려왔어요. 그건 미안하다. 그 떨리는 목소리, 눈물 어린 눈빛이 생생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미안했던 걸까요? 왜 끝까지 말하지 못했던 걸까요? 어떤 날은 화가 났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갔어?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정도 신뢰도 없었어? 베개를 움켜쥐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또 어떤 날은 두려웠습니다.
혹시 내가 알게 되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일일까?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통장을 손에 쥐었어요. 이번엔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첫 장을 펼쳤습니다. 계좌 개설일 2015년 3월 15일.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날을 떠올려 봤어요. 2015년 3월, 그때 남편은 지방 발령을 받아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왔고 평일에는 혼자 지냈죠. 혼자 있느라 힘들다고, 외롭다고 전화할 때마다 말했었는데, 그때였구나. 그때 이 통장을 만들었구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매달 5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보였습니다. 규칙적이었어요. 한 달도 빠짐없이 1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들을 따라가며 계산해 봤어요. 50만 원씩 10년이면 6천만 원. 하지만 현재 잔액은 3천만 원. 3천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출금 내역을 확인했어요. 2017년 1천만 원 출금, 2019년 1,500만 원 출금, 2021년 500만 원 출금. 모두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지? 이 돈을 왜 모았고 왜 썼을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생각할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부부는 늘 돈이 빠듯했거든요. 남편 월급은 생활비로 거의 다 나갔고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보탰습니다. 노후를 위해 적금도 들었지만 한 달에 30만 원이 고작이었어요. 그런데 매달 50만 원씩을 따로 모았다고요? 그럼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며 살 때 사실은 돈이 있었던 건가요? 아이 교육비 때문에 고민하던 그때도 명절 때 친척들 선물 준비하느라 쪼들리던 그때도 사실 남편에겐 여유가 있었던 건가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아직 진실을 모르는데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침착해, 영수가. 아직 뭔지 모르잖아.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당한 이유였다면 굳이 숨길 필요가 없었을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풍경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연습했어요. 뭐라고 물어볼까? 어떻게 설명해야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무릎 위에 놓인 가방 속에 통장이 들어 있었는데 그 무게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26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 방송이 들렸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어요. 직원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통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창구 너머로 밀었습니다. 이 계좌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남편이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혹시 자세한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 신분증을 요청했어요. 신분증을 건네주고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보다가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난처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공동명의라 상세 내역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속이 울컥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더 답답했어요. 그럼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공동명의자에게 연락이라도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임의로 연락을 드리는 건 불가합니다. 명의자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셔야 하는데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분이시니 사망신고 후 상속 절차를 밟으시면 계좌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을 어떻게 찾죠? 개인정보상 안내가 불가합니다. 필요시 경찰이나 법원을 통한 절차만 가능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햇빛은 따갑게 쏟아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모든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했고 시야가 흐릿했어요. 길 한편에 있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8월의 한낮인데도 제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손을 모아 쥐었지만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그 사람을 찾지? 막막했습니다. 이름만 아는 사람을 어떻게 찾는다는 건지 방법이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지만 범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제가 궁금할 뿐이니 도와줄 리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가봤자 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갈 곳이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허공을 바라보며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도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었어요. 며칠 동안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미라. 그 이름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남편보다 젊었을까? 나이가 많았을까? 예쁜 사람이었을까? 남편은 그 사람을 사랑했을까? 혹시 회사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곳에서 만난 사람이었을까?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들은 대부분 제게 고통스러운 것들이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상상,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상상, 남편이 그 여자에게 저에게 한 적 없는 달콤한 말을 속삭이는 상상. 아니야, 아직 모르잖아. 함부로 생각하지 마.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한번 시작된 상상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성호 씨, 남편의 대학 동창이자 평생 친구였어요. 둘은 정말 친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 술 한잔했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곤 했죠. 만약 남편에게 비밀이 있었다면 성호 씨라면 알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성호 씨의 번호를 찾았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대뜸 다른 여자 이름을 물어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성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목소리였어요. 성호 씨, 나 영숙이에요. 아, 영숙 씨. 어떻게 지내세요? 영수 일로 많이 힘드시죠? 그게, 성호 씨, 혹시 시간 괜찮으면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정미라라는 사람 알아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었어요. 5초, 10초, 그 이상.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성호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구나. 정미라가 누군지 알고 있어. 마침내 성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알고 있었어요. 남편 통장에 그 이름이 있었어요. 공동명의로. 또다시 침묵.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성호 씨가 깊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얘긴 전화로 하기 어렵습니다. 내일 저녁 시간 좀 낼 수 있을까요? 네, 괜찮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영수가 자주 가던 카페 있잖아요. 거기서 7시에 봬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드디어 뭔가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성호 씨의 무거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다시 보니 4시였어요. 눈을 감으면 내일 들을 이야기가 궁금했고, 눈을 뜨면 그 이야기가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은 너무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시계를 보면 겨우 10분밖에 안 흘렀고, 또 보면 15분이 지나 있었어요. 점심을 먹으려 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고, 빨래를 개다가 같은 옷을 2번 갰습니다. 오후 6시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카페까지는 버스로 20분 거리였지만 일찍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6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물을 주문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7시 정각,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성호 씨가 들어왔어요. 그는 저를 발견하고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평소에 밝은 미소가 없었습니다. 성호 씨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먼저 입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성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 씨, 이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성호 씨는 알고 있었나요? 정미라라는 사람을. 네, 알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확인하니 충격이 더 컸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가 지방 근무할 때 알게 된 사람입니다. 지방 근무, 부산에서의 2년.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왔고 저는 매번 반갑게 맞이했어요. 힘들다고 외롭다고 말하던 남편을 위로했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남편에게는 제가 모르는 다른 삶이 있었던 거군요. 그때 영수가 참 힘들었어요. 성호 씨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였잖아요. 영수가 있던 부산지사가 문을 닫을 뻔했고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영수는 그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죠. 게다가 건강도 안 좋았고요. 그때 영수한테 전화하면 목소리가 죽어 있었어요. 저도 기억났습니다. 그 시절 남편의 목소리. 전화할 때마다 지쳐 있었고 주말에 집에 와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저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편히 쉬게 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도와준 여자가 있었어요. 성호 씨의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든 손에서 물이 약간 흔들렸어요. 도와줬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이 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성호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불륜은 아니었어요. 그 말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성호 씨의 표정이 여전히 무거웠거든요. 그럼 어떤 관계였어요? 정확히는 저도 잘 모릅니다. 영수가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다만 이런 말은 했어요. 그분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요. 버틸 수 있었다고요? 네. 영수가 그때 정말 힘들었나 봐요. 회사에서도 건강상으로도. 그때 정미라 씨가 여러모로 도와줬다고 했어요. 정확히 어떻게 도와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호 씨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영수가 늘 말했어요. 고마운 빚이 있다고요. 언젠가는 꼭 갚아야 한다고요. 고마운 빚.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배신이나 불륜이 아니라 빚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고마운 사람이라면 나도 함께 고마워할 수 있었잖아요. 왜 10년 동안 숨긴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성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영수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영숙이한테 말하면 걱정할 것 같아서라고요. 걱정? 뭘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건 영수가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만 했죠. 카페 안이 조용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게는 모든 게 멀게 느껴졌어요. 성호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남편이 그 여자를 사랑했나요? 그 질문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했어요. 성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았어요. 영수는 영숙 씨를 사랑했어요. 그건 확실해요. 다만 뭐예요? 정미라 씨에 대해선 책임감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마치 갚아야 할 빚처럼요. 책임감, 빚.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알아요? 부산이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정확한 주소는 몰라요. 영수가 가끔 부산 출장 간다고 할 때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것 같았어요. 부산. 남편이 근무했던 그곳. 그렇다면 아직 거기 살고 있을까요? 그 사람에 대해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나요? 성호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딸이 있다고 했어요. 혼자 키우고 있다고요. 그리고 아이가 아프다고 했던 것 같아요. 딸. 아픈 아이. 퍼즐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성호 씨. 많이 도움이 됐어요. 영숙 씨, 너무 깊이 파헤치지 마세요. 영수는 영숙 씨를 사랑했어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끝까지 알아야 했어요. 남편이 남긴 그 비밀의 진실을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부산, 정밀한 딸, 아픈 아이, 고마운 빛, 책임감. 이 단어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해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서재를 갖고 있었어요. 책장 한쪽과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인 공간이었지만 남편은 그곳을 좋아했습니다. 주말이면 거기 앉아 책을 읽거나 서류를 정리하곤 했죠.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회사 서류, 은행 통장,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겉표지가 닳아서 모서리가 해져 있었어요.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펼쳐보니 남편의 필체로 메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회의 일정, 전화번호, 해야 할 일 목록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대부분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뒤로 갈수록 개인적인 메모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생일 3월 12일. 병원비 입금 확인. 약 처방받았는지 확인. 수진이. 성호 씨가 말했던 그 딸의 이름일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삐뚤게 적힌 주소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 번지 정미라. 손이 떨렸습니다. 찾았어요. 주소를 찾았어요. 수첩을 꼭 쥐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면 모든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의 비밀, 정미라라는 사람, 그리고 그 3천만 원의 의미를.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라면 어떡하죠? 만약 남편이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면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갈까 말까? 알아야 할까? 모른 채로 살아야 할까? 새벽 4시 결심했습니다. 가기로요. 진실이 얼마나 아프든 끝까지 알아내기로요. 그게 남편에 대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마지막 책임 같았으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히 짐을 챙겼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수첩과 통장, 그리고 하루치 옷을 넣었어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부산행 KTX 표를 끊고 대합실에 앉았습니다. 출발까지 30분이 남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남편의 사진을 봤습니다. 작년 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동네 공원에서 벚꽃 아래 서 있는 남편의 모습.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미소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뭔가를 숨기고 있던 걸까요?
부산 가시는 승객 여러분, 3번 플랫폼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일어나서 플랫폼으로 향했어요. 기차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익숙한 건물들, 거리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도시를 벗어나 들판이 펼쳐졌죠. 2시간 30분의 여행. 그 시간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책을 펼쳤다가 닫고 핸드폰을 켰다가 끄고 그저 창밖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안녕하세요. 저는 영수 씨 아내입니다. 아니면 좀 더 직설적으로 왜 제 남편과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었냐고 물어볼까? 하지만 어떤 말도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에 맞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 내리니 축축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서울과는 다른 공기였습니다. 짠 냄새가 났고 좀 더 습했어요. 역 광장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연제구 연산동으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님께 수첩에 적힌 주소를 보여줬어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습니다. 관광 오셨어요? 아니요, 그냥 아는 분 뵈러 왔어요. 아, 그러세요. 연산동은 조용한 동네예요. 살기 좋죠. 기사님의 말에 대충 대답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도시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높은 건물들, 좁은 골목들, 오가는 사람들. 20분쯤 지났을까요? 택시가 주택가로 접어들었습니다. 큰 건물들이 사라지고 낮은 주택들이 늘어선 골목이 나타났어요. 여기에요. 이 근처일 거예요. 택시에서 내려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기사님이 떠나고 저는 혼자 골목 입구에 서 있었어요.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오래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어요. 간간히 빨래를 넣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쳐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집집마다 문패를 확인하며 번지수를 찾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42번지, 44번지, 46번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집 앞에 섰습니다. 낡은 단독주택이었어요. 2층짜리 작은 집이었는데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대문도 낡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대문 옆 우편함을 봤습니다. 정미라.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하지만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손은 떨리고 숨은 가빠지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초인종을 누르면 뭐라고 말하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5분, 10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나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키는 작았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어요.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놀란 표정으로 잠시 바라봤어요. 여자의 눈빛에 당황함이 스쳤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긴장한 게 느껴졌어요.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수 씨 아내예요. 그 순간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습니다. 아, 여자가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젠가 오실 거라 생각했어요. 들어오세요. 여자가 대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마당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서니 작지만 깨끗한 거실이 보였어요. 소파와 작은 식탁, 오래된 텔레비전이 전부였습니다. 앉으세요. 여자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여자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이 여자를 처음 봤지만 동시에 지난 며칠간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도 저를 처음 보는 것 같았지만 제가 누군지는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 달 전이요. 심근경색이었어요. 여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알고 있었어요. 느낌이 왔어요. 한 달 전부터 연락이 없었거든요. 매달 한 번씩은 꼭 연락 주시던 분이. 매달 한 번씩? 10년 동안. 그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죄송하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남편과 어떤 사이였나요? 여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어요. 저를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영수 씨와 저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사이였나요? 왜 공동명의 통장이 있는 거죠? 왜 10년 동안 연락하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여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들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사진 한 장을 들고 나왔어요. 이 아이 좀 보세요. 사진 속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밝게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병색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예요? 수진이에요. 제 딸이에요. 수진이. 수첩에서 본 그 이름. 예쁜 아이네요.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영수 씨의 딸이기도 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귀를 잘못 들은 거겠죠. 그럴 리가 없어요. 영수 씨의 딸이라고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제 말이 이상했네요. 친딸은 아니에요. 혈연 관계는 없어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자는 소파에 다시 앉으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남편에게 버림받았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다시 꺼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 집을 나갔어요. 아이와 저를 남겨두고요. 그때 수진이는 겨우 5살이었어요. 양육비도 없이 연락도 끊긴 채 저는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어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일을 해도 생활비도 빠듯했고 아이를 돌볼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진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병원에 가보니 선천성 심장병이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수술비가 3천만 원이 넘었어요. 3천만 원. 통장 속 그 금액. 저한테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대출도 받을 수 없었고 친척들도 다들 형편이 어려웠어요.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이를 살릴 방법이 없었어요. 매일 밤 아이 곁에서 울었어요. 이렇게 아이를 잃는 건가? 제 무능력 때문에 아이가 죽는 건가? 그 생각에 미칠 것 같았어요.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으로서 그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때 영수 씨를 만났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우연이었어요. 병원에서였어요. 영수 씨도 건강검진 때문에 병원에 오셨었대요. 그때 제가 복도에서 울고 있었어요. 아이의 진단서를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여자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영수 씨가 다가오셔서 물으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 털어놨어요. 아이가 아프다는 것, 수술비가 없다는 것, 방법이 없다는 것. 그래서 남편이 도와준 거예요? 즉시 그러신 건 아니었어요. 그날은 그냥 위로의 말씀만 하시고 가셨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 다시 병원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왜 이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려는 건지, 뭘 바라는 건지. 하지만 영수 씨는 진심이었어요. 저한테도 딸이 있어요. 그 아이가 아프면 저도 똑같았을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딸, 우리 딸을 생각하며 그랬구나. 영수 씨가 통장을 만들자고 하셨어요. 공동 명의로요. 그리고 매달 조금씩 돈을 모으자고요. 당장은 큰 돈을 드릴 수 없지만 천천히 모아서 수술비를 만들자고요. 매달 50만 원씩 10년 동안. 그렇게 2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수술을 할 수 있었어요. 수진이는 살았어요. 영수 씨 덕분에요. 여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영수 씨는 은인이에요.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수진이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비밀은 불륜이 아니었어요. 다른 가정을 꾸민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려 했던 거였어요.
그 후로도 영수 씨는 계속 도와주셨어요. 수진이가 재활 치료를 받을 때도, 약값이 필요할 때도 늘 신경 써주셨어요.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부인께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영수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여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걱정할까 봐요. 우리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는 말할 날이 오겠죠. 나중에, 언젠가.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영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저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거예요. 방 안 한 켠을 봤습니다. 구석에 휠체어가 놓여 있었어요. 저건 수진이 거예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여전히 몸이 약해요. 힘든 날엔 휠체어를 쓰고요. 하지만 살아있어요. 웃고 밥 먹고 학교 가고 살아있어요. 여자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학교 갔어요. 오후에 돌아올 거예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안도감, 슬픔, 자책감, 그리움. 제가 오해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오해하실 만했어요. 10년 동안 숨겨왔으니까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여자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통장이었어요. 제가 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통장. 이게 제 것이에요. 영수 씨 거는 영숙 씨께서 갖고 계신 거겠죠? 저도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두 통장을 나란히 놓으니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것 같았어요. 이 돈으로 수진이를 키웠어요. 수술비, 치료비, 약값. 영수 씨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이에요. 여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영숙 씨께서 원하신다면 이 돈 돌려드릴게요. 제가 천천히 갚을게요. 비록 오래 걸리겠지만.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남편이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저도 그 마음을 존중하고 싶어요. 사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가 모르는 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그런 남편이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는 깡마른 몸에 큰 눈을 가진 소녀였어요. 힘겹게 들어오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지만 얼굴엔 밝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는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세요? 미라 씨가 아이에게 설명했습니다. 수진아, 이분이 영수 아저씨 부인이셔.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가오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되셨어요? 제 목이 메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저씨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아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응. 한 달 전에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어깨가 흔들렸어요.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세 사람이 거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 씨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이었어요. 수진이는 저에게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픈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밝았어요. 아저씨가 늘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꿈을 가져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고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저씨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심어준 씨앗이 이렇게 자라고 있었구나. 밤이 되어 일어섰습니다. 부산역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서울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숙소는 괜찮으세요? 네, 예약해뒀어요. 현관까지 배웅을 나온 미라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서 미라 씨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수 씨는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희망을 잃었을 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희 모녀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저보다 이 사람이 남편의 본질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시 올게요. 수진이도 보고 싶고 남편이 여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더 듣고 싶어요. 언제든 오세요. 기다릴게요. 택시를 타고 모텔로 향하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저를 괴롭혔던 의문, 의심, 배신감. 그 모든 것이 오해였어요. 남편은 저를 배신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숨긴 건 맞지만 그건 악의에서가 아니라 배려해서였어요. 제가 걱정할까봐,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래도 말해주지. 왜 혼자 그런 짐을 지고 있었어? 원망스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모텔방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을 떠올렸어요. 그의 얼굴, 목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마지막 순간 했던 말. 미안하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숨겨서 미안하다는 것,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것, 혼자 가게 돼서 미안하다는 것. 여보, 괜찮아요. 이해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부산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조금씩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 바람이 선선했어요. 계절은 변하고 세상은 돌아가는데 제 시간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오해가 풀려서 안도감이 들면서도 동시에 더 큰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더욱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함께 도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는 슬픔만 남았어요. 의심도 배신감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움만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미뤄뒀던 일이었어요. 남편의 옷, 책, 서류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가지 않았어요. 남편의 물건을 정리한다는 건 그 사람이 정말 떠났다는 걸 인정하는 일 같았거든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양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한 벌 한 벌 꺼내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희미하게 남편의 향이 남아 있었어요. 면도 크림 냄새와 섞인 그 특유의 향.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들. 한 장 한 장 넘기며 추억에 잠겼어요. 사진 속 젊은 우리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맨 밑 서랍 깊숙한 곳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는데 겉면이 닳아서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없었고 뚜껑이 딱 맞게 닫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몇 통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남편에게 쓴 편지들도 있었고 아이가 아빠에게 쓴 손편지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보는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남편이 이런 것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맨 밑에 봉투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과는 달리 새 봉투였어요. 흰색 봉투에 깔끔한 필체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남편이 저에게 쓴 편지예요. 언제 쓴 걸까? 왜 이렇게 감춰뒀을까? 봉투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열어봐야 할까? 안 열어보는 게 나을까? 하지만 결국 호기심과 그리움을 이길 수 없었어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 2장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익숙한 필체가 한 줄 한 줄 적혀 있었어요. 글씨가 조금 떨려 있었습니다. 남편 특유의 조심스러운 필체가 느껴졌습니다. 편지를 펼치고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이 편지를 네가 볼 때쯤이면 나는 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아직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다. 하지만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이니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이 글을 남긴다. 먼저 평생 고마웠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29살의 풋풋한 신부였던 너를 만나 함께 늙어가는 동안 나는 정말 행복했다. 네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네가 다려준 옷을 입으며 네 옆에서 잠들며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숨긴 게 있다. 너에게 미안하다. 그건 돈 때문도 다른 여인 때문도 아니다. 단지 살리고 싶은 아이가 있었다. 여기까지 읽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잠시 멈춰서 눈물을 닦고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부산에서 근무할 때 일이다. 병원에서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울고 있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다.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건 내 성격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 여자의 딸이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수술을 하면 살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딸 생각이 났다. 만약 우리 딸이 그런 상황이라면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다. 그래서 돕기로 했다.
큰 돈은 없었지만 매달 조금씩 보태면 언젠가는 수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10년이 되었구나. 이 일을 너에게 말하지 못한 건 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였다. 우리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데 남의 아이를 돕는다고 하면 너는 괜찮다고 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다. 그 아이 수진이를 볼 때마다 생각했다. 이건 내 아이나 같다. 내가 조금씩 보탠 돈으로 그 아이가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볼 때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편지를 읽으며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아도 끝없이 흘러내렸어요. 영수가, 나는 네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비밀을 숨긴 것에 화를 내도 괜찮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었으면 한다.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배신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사랑한 적이 없다. 오직 너만을 사랑했고 너와 함께한 30년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 미라 씨와 수진이는 나의 마지막 책임이었고 너는 내 평생의 은혜였다.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도 정미라 씨를 찾아갔을지도 모르겠구나. 너라면 그럴 것 같다. 궁금한 걸 그냥 두지 못하는 성격이니까. 미라 씨를 만나면 알게 될 거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그리고 부디 그 모녀를 원망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그들은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 영수가 네가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주길 바란다. 나 없이도 잘 살아주길 바란다. 슬퍼하지 말고 웃으며 살아주길 바란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날 떠올려줘. 네 곁에서 30년을 살았던 남자 박영수를 기억해줘. 다만 네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후회 없는 삶을 살길 바란다. 하고 싶은 일하고 먹고 싶은 건 먹고 가고 싶은 곳 가며 살아주길. 너는 평생 나를 위해 살았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도 된다. 사랑한다, 영수가. 평생토록 사랑했다. 영수.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슬픔, 그리움, 사랑, 감사, 미안함. 모든 게 뒤섞여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도 계속 울었습니다. 목이 쉬고 눈이 부어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여보, 나도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의심해서 미안해요. 오해해서 미안해요. 당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겨우 진정했습니다. 붉게 부은 눈으로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으며 읽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평생 나를 위해 살았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도 된다. 그 문장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는 평생 영수 씨 아내로 살았습니다. 제 꿈도 제 바람도 제쳐두고 오직 남편과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은 없어요.
아이들도 다 컸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 남은 건 저뿐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걸까? 그 생각이 낯설으면서도 조금 설레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당일치기였어요. 미라 씨와 수진이에게 남편의 편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알고 싶었어요. 오후에 도착해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라 씨가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올 줄 알았어요. 어서 오세요. 거실에 앉아 남편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미라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읽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이도 곁에서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아저씨가 저를 딸처럼 생각하셨대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도 뭉클했어요. 수진아, 아저씨가 남긴 거 있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이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저씨가 주신 것들을 모아뒀어요. 상자를 열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남편이 선물한 그림일기장, 칭찬 스티커가 가득한 성적표, 생일 카드들, 그리고 중학교 입학 축하 편지, 공부책에 꽂힌 남편의 메모. 이건 작년에 받은 거예요. 수진이가 접힌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어요. 수진아, 중학생이 되었구나. 이제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네.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지? 넌 할 수 있어. 아저씨가 보장해. 힘들 때마다 이 말 기억해. 넌 기적이야. 영수 아저씨. 저 이번 중간고사에서 전교 3등 했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보여드릴 수 없네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아저씨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제가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미라 씨도 우리를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여기서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이 모녀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영숙 씨, 미라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영수 씨 산소가 어디에 있나요? 한번 찾아뵙고 싶어요.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가요. 다음 주말에 함께 가요. 미라 씨의 얼굴에 감사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두 개의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의 큰 사랑을 두 곳에 나눠준 거였어요. 저에게는 남편으로서의 사랑을, 수진이에게는 아버지 같은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제게 전해졌습니다. 남편이 사랑했던 그 모녀를 이제 제가 돌볼 차례인 것 같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 미라 씨와 수진이가 서울로 왔습니다. 함께 남편의 산소로 향했어요. 교회의 조용한 언덕에 자리한 묘지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져서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묘지 앞에 섰을 때 미라 씨와 수진이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미라 씨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영수 씨,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야 찾아뵙네요.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제 딸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제 인생도 끝났을 거예요. 당신은 우리에게 삶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땅에 닿았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수진이를 잘 키워서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늘에서 꼭 지켜봐 주세요. 수진이가 엄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복 차림의 소녀가 묘비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저씨,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수진이에요. 아저씨 덕분에 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번에 전교 3등 했어요. 생물 시간에 심장 구조 배웠는데 제일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저씨가 살려주신 제 심장이잖아요. 아이가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깨끗하게 쓴 편지였어요. 아저씨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 슬퍼서요. 그래서 이거 썼어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계속 떨렸지만 아이는 끝까지 읽었어요. 영수 아저씨께 아저씨가 없는 세상이 이렇게 슬플 줄 몰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아저씨는 늘 제 곁에 계셨어요. 아플 때 병문안 오시고, 생일 때 케이크 사오시고, 성적표 가져가면 칭찬해 주시고, 엄마는 아저씨가 친아빠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한테 아저씨는 진짜 아빠였어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아빠였어요.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 기억해요. 수진아, 넌 기적이야. 살아줘서 고마워. 이제 제가 말할게요. 아저씨, 제 인생에 와줘서 고마워요. 살려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저 열심히 살게요. 의사가 되어서 아저씨처럼 아픈 사람들 도와줄게요. 그게 제가 아저씨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인 것 같아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 사랑해요. 아저씨, 정말 사랑해요. 아저씨의 딸, 수진이가. 편지를 다 읽은 수진이는 그것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교복 주머니에서 작은 액자 하나를 꺼냈어요. 이것도 드릴게요. 액자 속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린 수진이,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수술 후 처음 촬영한 사진이었나 봅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아저씨랑 찍은 유일한 사진이에요. 수진이가 액자를 묘비에 기대 세웠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앉아 남편의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여보,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참지 않았어요.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되니까요. 당신이 한 일 이제 다 알았어요. 비밀을 숨긴 거 화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의 반도 몰랐나 봐요. 당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훨씬 더 큰 사람이었어요. 묘비의 남편 이름을 손으로 따라갔습니다. 여기 수진이 봐요. 이렇게 건강하게 컸어요. 당신이 살린 아이예요. 당신의 기적이에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단풍잎 하나가 날아와 묘비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저희 셋이 가족이 될게요. 미라 씨와 수진이 그리고 저.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게요. 당신의 따뜻함을 이어갈게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라 씨가 다른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갔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묘지를 비추었어요. 단풍잎들이 바람에 춤추듯 흩날렸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30년 동안 함께 해줘서 당신의 아내여서 행복했어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요. 우린 잘 살게요. 약속할게요. 세 사람이 묘지 앞에서 서로를 껴안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함께. 남편이 남긴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통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수한 마음이 두 생명을 살렸고 세 사람을 이어주었고 이제 그 사랑은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수진이를 통해, 미라 씨를 통해, 그리고 저를 통해 언덕을 내려오며 뒤돌아봤습니다. 묘비 앞에 놓인 편지와 사진, 그리고 그 위에 내려앉은 단풍잎들. 남편은 이제 편히 쉬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뿌린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을 하늘에서 지켜보며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라 씨가 반대편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가을 저녁길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시간을 향해 함께